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퇴서를 부인했던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 김성한 실장 사퇴 배경이 뭐였죠? 네, 김성한 전 실장 어제 오후 5시쯤이었죠. 본인의 이름으로 사퇴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처음 이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부터 이 한일 관계 토대가 마련이 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며 이번 사퇴의 뜻과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런 본인의 입장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실 사의 수용을 공식화하고 후임으로 조태용 주민회사가 내정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요거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안보실장이 물론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잖아요. 보통 우리가 참모는 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물러났는지 사퇴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물러나게 된 배경을 본인이 처음에 목적했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자진 사퇴의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로 보면 김성한 실장이 이제 경질된 것이지만 또 이걸 경질로 표현하기에는 또 저 실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갈등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장 최근에 빚었던 국빈 방문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됐지만 사실 이제 그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외교부 1차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외교부 어떤 정통 관료들하고 또 이 교수 출신, 사실 지금 안보실에 보면 제1차장 김태호 차장도 교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어떤 전문 관료 출신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들과 또 김성한 실장이 굉장히 어떤 이 뭐라고 해요, 보안을 강조했다고 할까요? 장악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 자체를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외교 행보에 있어서 엇박자가 났고 결정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노선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등등 여러 가지 빚어지면서 지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자꾸 사퇴서를 나오고 더군다나 비서관 2명이 사퇴를 한 마당에 계속 김성한 실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민 변호사, 지금 이현정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추측들 많이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사퇴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찬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사퇴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윤 대통령이 28일에 김 실장을 비롯한 이 안보실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교체설이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입장을 보면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김성한 실장이 윤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라면서 사퇴서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때 당시에 아니 김성한 실장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면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수장을 교체한다는 게 상식선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교체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보실장 교체는 검토한 바 없었지만 김 실장 본인이 워낙 완곡하게 본인의 사퇴의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거를 윤 대통령이 그냥 수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사퇴 배경에요. 블랙핑크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등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질 바이든과 바이든 대통령하고 질 바이든 여사 측이
이제 합동 공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합동 공연을 제안을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블랙핑크 그룹 블랙핑크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디 가가가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제안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뭐 언론 보도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서 뭐 5차례 어떤 데서는 7차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인사로부터 그 미국에서는 이거 지금 답변을 원하는데 왜 이게 안 오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 화를 냈다라고 이제 보고가 왜 누락됐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질 조금 문책을 하는 차원에서 경질이 있었다라는 건데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미가 그런 제안을 받은 거는 맞는데 한미 간 조율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제안이 오지를 않아서 조금 이제 미스가 있었다 판단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외교부나 뭐 이제 안보실에서는 이번에 조율할 의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은 핵 공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건가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보고 누락이 모든 원인이 아니다. 다른 이유 있을 거다 이런 의혹 제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만찬 공연 하나 때문에 이 안보실장급을 날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문화행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다 날렸다?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리고 그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네, 결국 이 표면적으로는 만찬 이야기를 공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요. 사실 이 내부 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다 이런 의혹인데 유상호 의원 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 일제히 그만두고 이 비외교관 라인들은 그대로 건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정통 외교관 라인이 비외교관 라인에게 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부 알력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김기현 대표 읍참 마속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죠.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이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말 막역한 사이예요.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퇴가 더 주목받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동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역한 사이는 아니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알려진 거는 그렇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캠프에 외교안보 자장을 맡으면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성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이 중심으로 외교안보팀을 꾸리려고 했고 실제 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어떤 외교관 출신들이 사실 윤석열 캠프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김성환 실장이 꽤 차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막을 끼쳤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권을 교수 중심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지금 단순히 지금 뭐 이 공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협상 같은 경우도 노선성으로 상당히 윤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달부터 한일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김성환 실장은 좀 천천히 하자라는 그런 주의였다고 그래요. 그게 실적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도 보면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국빈 방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문했을 때도 이 문화 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출신 문화인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그 만찬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BTS를 초청을 하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아니 안 되다가 이제 원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콜라보를 해서 하면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서 그럼 하지 말자는 쪽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쪽에서 이게 뭔지 해서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면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김성환 실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쌓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직접적인 경질의 배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태 배경을 두고 아직까지도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재산 하면 참 관심 많으시죠? 이 부분 조금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통령 부부의 재산 총 76억 9천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어허. 이 당선된 직후로부터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예금이 55억 원이고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예금은 5억 분, 나머지 50억 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도 이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초 야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되어 있죠. 이 집이 18억 원으로 신고가 됐고 이 밖에도 양평의 땅 등이 김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김 여사 명의 재산이 윤 대통령의 재산 중 93%를 차지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이 대통령 말고 우리 손으로 뽑은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들 재산은 좀 어때요? 윤석열 정부의 재산 공개 대상자들 신고 재산 평균액을 보면요. 19억 4,6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비교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신고 재산 평균액과 비교를 해보면요. 16억 2,1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보면 20%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취임 당시 이제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재산 신고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교를 하자면 20%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쨌든 윤 정부 들어서서 부자 공직자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부자 공직자들이 늘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재산 공개 현황 보면 뭐 누가 어디에 집 사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광역단체장들 지금 지방에 거주하는데 그런 거 다 분석을 해봤더니 딴 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국 팔도 어느 지역에 있던지 이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 시장과 도지사 17명 가운데 9명이 이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 일산 등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작 대구에는 집이 없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 송파구 잠실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대치동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를 신고했습니다. 이 충남과 전북 도지사도 각각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지방에 이제 관사 두고서 집은 저 수도권에 있고 우리 예전에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주지사 당선됐을 때 목동 아파트 살다가 그거 팔고서 이제 제주도에 집 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3배 올라서 아내가 속이 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당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8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 원이 됐더라. 목동 아파트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지사를 하기 때문에 팔았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지역에 거점을 두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도지사나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와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영민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맞아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청주에 한 채씩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네. 청주의 지역 민심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논란 그래서 많았었잖아요.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좀 정치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거 짧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요거는 이현정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껴요. 공직자들 기부 기사는 안 보이고 우리는 대출이자 갚는 것조차 막 허덕이는데 공직자 재산 공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투명성, 그다음에 재산의 증식에 어떤 방식으로 증식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급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아마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공직이 어떤 재산 증식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현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400억이 넘는 것인데 이분이 사실 많은 이유가 이제 부인이 그 국내 꽤 큰 한방병원에 이제
차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꽤 이제 많은 것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저는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 많은 거야 뭐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당연히 많은 거는 한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했는지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십자 회비 내는 거라든지 또 사회에 어떤 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직자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좀 국민들도 박수를 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항상 이렇게 공개되는 거 보면 또 청문회할 때 보면 글쎄요. 적십자비도 안 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요즘은 적십자비를 자기가 직접 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는 분도 있고 막판에 임명 통보받고 막 한꺼번에 내는 분도 있고 해요. 그건 좀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인데 평소에 좀 잘 좀 기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죠. 우리 국민들이 좀 박수 칠 만한 그런 공직자의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 국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어떻게 됐어요, 결과?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결과가 속보로 전달됐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결과 1,160표 찬성, 99표 반대로 최종 가결이 되면서 하영재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에 그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 의원은 이 표결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라면서도 지역구 활동을 위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지금 자막 나오죠. 찬성이 160표, 반대가 99표, 기권이 22표 해서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앞서 국민의힘 58명인가요?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하는 뭐 서약서도 쓰고 했는데 그렇죠. 이 가결에 대한 좀 군부를 피운 그런 개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1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찬성표를 던진 뭐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국민의힘 상당수가 가결을 던졌다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은 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139표가 가결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한 20표 가량 더 많은 지금 가결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전부 다 민주당 쪽에서 나왔을 텐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에 상당히 가결의 표를 던졌을 것이고 이번에 지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 등으로부터 공천대가 등으로 한 1억 2천만 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노웅래 의원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사안 자체가 저는 뭐 큰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뭐 야당은 정치 탄압이고 여당은 부패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하영재 의원 이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혹시나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가결표에 던질까라는 측면이 이번에 사실 바로미터였습니다. 아하. 그런 걸로 보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걸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준일 에디터. 예.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가결로 인해서 분위기 국회 내부 분위기가 좀 들려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침통한 표정은 아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당 의원이 가결된 것처럼 침통한 분위기라고 해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분위기가 지금 의원들의 표정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 계산을 잠깐 하면은 이제 가결이 160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 정의당 의원이 전원이 가결을 던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게 한 120표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최소 40표가 찬성 그리고 22표 기권을 한 분들도 민주당 쪽에서 기권.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최소 66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그때보다도 사실 더 늘었다. 찬성이나 가결을 이제 던진 분들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인데
다음 전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날라오고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왔을 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배임을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게 맞냐. 이를테면은 428억 뭐 아니면 뇌물수수 이런 거라면은 파렴치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은 배임은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고 그냥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날라올 게 이럴 때면은 뭐 백현동, 뭐 최근에는 이제 회유까지 이제 있는 뭐 그런 것까지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예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받을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 배제를 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짧게요. 이거는 정말 본인밖에 몰라요. 이재명 대표는 가결표 찍었을까요? 부결표 찍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뭐 부결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결표가 한 표라도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사실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스 기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어제 이제 유튜브 시청자 질문으로 올라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설명을 하는데 과연 오늘 얼마나 할 거냐였어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 15분 넘어갔죠. 노웅래 의원 5분 넘어갔죠. 오늘 하영재 의원은 어땠어요, 길이가 좀? 네, 제가 직접 들으면서 시간을 재봤는데 네. 약 3분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발언이 짧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두 번의 발언 때와 이 구성 자체는 거의 동일했는데요. 이 증거가 확실한가, 혐의가 무거운가, 구속 사유가 되는가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이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 등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현장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표결 결과를 좀 평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똑같은 기준으로 세 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한동훈 장관이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오전에 법사위에 출석을 했어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뭐 특검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이라는 건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대장동 관련한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도 굉장히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자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여기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50억 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기소된 이후에는 방어권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공소 유지를 조금 더 강도 높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붙여서 이른바 쌍특검 해서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좀 거부를 하면서 이 부분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50억 특검은 꽤 명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오늘 뭐 이제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아마 이런 국회에서의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촉발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정의당은 마찬가지지만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또 이 법사위에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연 그럼 뭘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치 않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뭐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성사되기 꽤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떤 또 올라가더라도 패스트트랙 올라가더라도 시간도 꽤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여야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방에 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기하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사 상황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목사께서도 우파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 그나마 박훈이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모델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 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반대로 보시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국민의힘 하면 전광훈 목사가 꼭 따라 붙었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미국에서 논란된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참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6번의 최고위 회의에서 3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회의에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이 사과의 말을 전하기 위해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많은 심려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들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 이 앞서 SNS에 올린 이 사과의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취재진 앞에서도 앞으로 정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입단속을 약속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발언의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당내 논란은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뭐 그런 이제 국면 같은데요.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파 진영 내에서는 좀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정광훈 목사 측이 이 황교안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또 좀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전이 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 정광훈 목사 세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가서 직접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직접 예배에 참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사실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 상황을 보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지지층 자체가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어떤 전체적인 이 지지세를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 발언을 그냥 넘겨갈 수는 없다.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당에 징계를 했듯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한 번이면 뭐 실수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5.18 발언도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도 그렇고 다 공약이었는데. 근데 또 두 번째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뭐 전자도 안 꺼내겠다 그러다가 바로 또 정광훈 목사 전자 꺼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의 공천을 겨냥해서 조금의 우파 쪽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김재원 최고가 어떤 행보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현 에디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당의 이런 처우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징계 받은 건과 비교를 해서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징계받은 거 말고 추후에 다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을 때는 그때 당에서 이유를 댄 것이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표현들을 써서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당내에 이제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의 이유가 나왔는데 그게 뭐 이준석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떠나서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논란이 이제 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을 하든 말든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쎄 뭐 당에 해를 끼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게 그것도 1년씩이나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이제 당내의 어떤 민주화 그리고 어떤 이견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진희 변호사.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고 정광훈 목사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소리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요. 윤 대통령도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틀렸다고 한다라면서 이참에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날서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본인의 SNS에도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끝났을 것이다 라면서 당신도 대구시장을 못했다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정광훈 목사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 논란들도 또 일어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많이 당에서는 이제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끊어서 손절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이제 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지난 이제 그 국민의힘 탄핵 국면이라든지 그 이후에 상당히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주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세력을 결집시켰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국민의힘 이 우파 쪽에서는 힘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너무 어떤 주장이 세지다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국민정당으로서 이제 지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와 어떤 지금 또 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조금의 어떤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결합할 것인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울 텐데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최고다듯이 당내에서도 이 세력을 품어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적절히 견제하면서 갈 것인지 지금 사실 민주당도 보면 촛불 행동이라고 이제 촛불 집회를 매번 여는 세력이 있잖아요. 과연 그걸 또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 고민과 비슷한 저는 고민이 국민의힘도 똑같은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현재 당으로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창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관계 자체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딜레마인 상황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엘트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정 의원은 이게 고민사항이고 지금 딜레마인데 김준일 엘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딱 잘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정치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르면은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뭐 이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내부 분탕질 뭐 이것 때문에 그럼 떨어진 게 맞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중도 민심이 일단 안 좋아요. 그럼 중도가 왜 돌아섰는지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정책 난맥상 뭐 혼란상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둘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게 잘 해주면은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근데 그게 유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좀 여당으로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좀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민수수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당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당은?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천하용인 사인이 오는 4.3 이 제주 추념식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게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행보, 포석을 깔아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개혁 보수 이미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를 오가면서 이른바 이 순진한 행보를 하겠다 예고하고 나왔거든요. 호남 표심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에서 이준석계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의 이야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달라요?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신당 창당이나 분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 부분이요. 누가 흉기를 들고 쫓아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신당 창당 이거 가능성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글쎄 누가 흉기를 드나요? 지금 뭐 없는데 가상에 지금 흉기 든 사람을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당이라는 것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젊은 층의 지지 총선에 참여하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20대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30대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연령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즉 당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 천하람 후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패배한 이후에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보면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가서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노원병을 나겠다고, 노원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층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싫어하는 층도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은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1등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 아니면 그냥 낙선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전 연령에서 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을 창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지지를 받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창당 등등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결국 본인도 정치적인 행보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가서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대구 뭐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그동안 노원에서 불두고 이제 노원에서 3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왜냐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면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본인이 지금 뭔가 지지가 컸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저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 질문 들어왔는데 요거는 김준일 에디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물론 뭐 부정은 다들 하지만 부인은 하지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한다면 지지율은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했는데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인지 아니면 그 정당의 지지율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선거제도 개편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한다라면은 비례로는 상당히 또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처럼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랑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천권을 놓고 공천 안 주겠다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게 흉기 들고 쫓아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 명쾌하게 지금 서로 이게 해결된 게 없으니까 지금 좀 모호한 상태로 가다가 공천 줄 즈음에 아마 그 신당이든 뭐 탈당이든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관련해서 논평을 드리니까요. 갑자기 사자성어 하나가 전 딱 생각납니다. 수신제가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지나간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의원 씨가 오셔서 그러한 것을 온 세상이 다시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참 먼 길을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하고 싶고 오셨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국내에 입국해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던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이 전 씨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전우원 씨 지금 광주 있죠? 맞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왔는데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 호텔에 짐을 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짧게 그 앞에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90도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늦게 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5.18 단체 만나서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18 단체 오늘 만나요? 아닙니다. 이 3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 재단 측과는 내일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5.18 부상자 회에서도 이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5.18 진상규명과 5.18의 어떤 그 정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우원 씨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전우원 씨 오늘 광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내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늘 잘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5.18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우원 씨도 전우원 씨지만 이 5.18 단체도 오늘 상당히 좀 분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우원 씨의 방문 소식에 5.18 기념재단 오늘 오전 내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온 전 씨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또 내일 공식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내일 오전 한 10시부터 좀 진행할 그런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유종민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진 후에 묘지로 출발해서 한 11시 반 정도 일정에는 묘지 참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우원 씨가 뭔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방송으로만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또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분명하게 좀 듣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부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본인이 아니고 이제 손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그분이 또 마약 혐의로 또 조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요. 또 여전히 이제 43년이 좀 지났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에 하나의 또 물꼬가 되고 또 가해자들에 이제 속해 있지만 자기의 어떤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현중 의원님, 방금 얘기 이제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좀 걸려요. 어쨌든 전우원 씨의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뭐 마약 투약도 있고 해서 5.18 단체 측에서도 이제 진정성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나서 사과를 한다. 이 진정성에 관해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권력무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이 광주 이 5.18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결국 풀지 못하고 갔잖아요.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유족들의 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노재원 씨 아들 노재원 씨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생전에 모든 자신의 어떤 이 추징금이나 이런 걸 다 갚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사과하고 수차례 해서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 모습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또 이게 어떤 또 돌발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이게 그냥 순수하게 했으면 괜찮지만 또 마약이라는 것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순수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이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전에 유족회 측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일단 뭐 사과로 온다는 것 자체는 뭐 환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좀 양면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진희 변호사, 이 전원 씨 두고서 누리꾼들 반응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우원 씨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 씨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는 듯한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외모요? 네, 한 커뮤니티에서는 전두환 손자가 너무 잘생겼다라면서 배우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이런 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전 씨의 범죄 행각을 두고 그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또 비판의 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마약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얽힌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보다 이제 외모에 더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모델도 아니고 뭐 탤런트 배우도 아니고 외모가 부각된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댓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저는 잘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렇게 다 이뻐 보이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외모도 아닌데 너무 하는 일이 이쁘니까 외모까지 이뻐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전원 씨가 지금 했던 뭐 여러 가지 폭로하는 이런 게 좀 이뻐 보인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사과를 하러 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전두환 씨가 아무도 안 하던 일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 그런 거에 좀 높은 평가를 두면서 이제 약간 한 것 같은데 외모 얘기보다는 좀 더 본질에 좀 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댓글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진숙 기자.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전원 씨. 조사 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마약 수사잖아요. 이 경찰은 전 씨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서 마약 성분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 씨가 본인이 직접 이 간이시약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이시약 결과를 한 내용은 다 음성이 일단 나왔다라고 합니다. 음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정밀 검사 기록은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당초 이 구속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경찰은 도주 우려가 따로 없고 단순 투약자인 점을 감안해서 이 구속영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어쨌든 미국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이렇게 복용하는 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다 봤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일이 꽤 전이에요. 시일이 이렇게 시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나요?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 검사와 그리고 모발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한 일주일 내외 정도의 그 약물 투여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동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복용했고 그것이 국과서에 넘어가서 정밀 검사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소량의 마약도 사실은 검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밀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마약 단순 복용은 뭐 판매나 거래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대마를 복용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단순하게 투약을 한 경우고요. 지금 전우원 씨가 어디까지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판매를 했고 판매 목적으로 뭐 제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도 얼마나 장기간 복용을 했는지 몇 회에 걸쳐서 투약을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 기자, 이 마약도 마약이지만 전원 씨가 이제 SNS를 통해서 폭로한 부분,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이른바 검은 돈, 이 부분은 또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시민단체 고발이 있긴 했지만요. 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 비자금 은닉 혐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 920억 미납 추징금 집행도 이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이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찰은 일단 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남은 이 공매대금 환수에 최대한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전원 씨 관련해서 유튜브 질문이 들어왔는데 오늘 유튜브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이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현정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할까요? 추징3법이 되면 전두환 씨 일가 돈도 못 받아낸다는데 이런 질문이 왔는데 왜 지금일까요? 시점이? 아마 이제 전우원 씨가 꽤 내적 갈등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혼자 아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특히 이제 집안의 할아버지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5.18 관련된 이야기 들으니까 아마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론 뭐 마약에 이제 어중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저는 어떤 반성을 해야겠다,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또 이제 가족들이 그동안 생활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야 부조리들 이걸 지금 낱낱이 고발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근거가 된다 그러면 뭐 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이 전우원 씨가 내일요 5.18 단체를 만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지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